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첫머리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 짚어보고요. 검찰 내부 움직임도 확인하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반려됐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회와 청와대, 대검 연결해서 차례차례 상황을 볼 텐데요.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박윤수 기자, 오늘 법사위 회의는 이번 법안 처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입니다. 법사위 소위는 1시간 전인 저녁 7시쯤부터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옆 회의실에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보통 전체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목표는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1차로 이번 주에 법사위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기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인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죄인들만 좋아할 법안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말 들어보시죠.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 대박, 국민 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안에 되도록 법사위 통과까지는 마치고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막는다면 본회의를 2, 3일 간격으로 여는 살라미 전법으로 무력화하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병석 의장이 아직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응천 의원과 김혜영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도 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과 만났습니다. 김 총장이 낸 사표는 반려됐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엄진 기자, 닷새 전에 김호수 총장이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별 말이 없었다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불렸습니다. 오늘 면담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의 면담은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면담은 지금 끝이 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도 하루 만에 반려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는 좋은 선례가 아니고 특히 법안 처리가 아직 구체화되기도 전에 물러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자체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오늘 면담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문 대통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건데요.
다만 문 대통령의 그간 발언을 보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권 분리 시도에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진 뒤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때도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검찰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분리가 방향은 옳지만 과정은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호수 총장과의 오늘 면담도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듣겠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거부권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회동,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이 고검장들이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고 지금 검찰총장 청와대에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왔습니까? 네, 김호수 총장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이곳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검장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사로 돌아올 때 김 총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김호수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검찰의 최고위 수뇌부인 고검장들은 열흘 만에 다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검장들은 검찰 안에서 총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만큼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할 계획은 지금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검장들은 점심까지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성사 소식이 전해졌고 사의 표명 뒤 출근하지 않던 김 총장은 청사로 급히 출근했다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김호수 총장과 고검장들의 논의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검찰의 수뇌부들이 바빴는데 내일은 전국 평검사회 예정돼 있죠. 네,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거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전달하자면서 동료 검사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은 공정성에 대해선 조용하면서도 권한을 뺏길 때만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검찰 수뇌부의 회의 결과 또 내일 이어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이번 주가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현장의 신중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마련된 법안을 들고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곳곳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라는 말이 400번 나옵니다. 이 중 수사와 관련된 50개 조항에서 검사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면 수사한다. 수사권 명시 조항은 없어집니다. 부패와 경제, 선거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경찰에게 보완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경찰이 힘에 부쳐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사가 억울함이라든지 또 검찰 단계에서 얘기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고. 검찰 내부망엔 나를 경찰로 보내달라.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면 112에 신고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영장을 둘러싼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수사 경험자들은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는 조항에서 검찰을 빼버린 건데 당장 검사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헌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나오는 데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신에 대한 구속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혐의가 있는 점도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없으면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허술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사가 피고에게 압수물을 돌려줄 때 검찰에 조치하라고 통보했는데 앞으로 경찰에 하라고 바꿔놨습니다. 재판에 나오는 것도 압수물을 가진 것도 모두 검찰인데 서둘러 법안을 만들다가 실수한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연결된 법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사건, 자본시장법의 주가 조작 사건 등 지금은 다 검찰에 통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하고 검찰총장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들 10여 개 법의 조항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 후보자랑 논문을 같이 썼던 의대 교수들이 자녀들의 편입학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점수도 굉장히 후하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잇따라 경북대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시험이 공정했고 특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이 응시한 2017년, 2018년 전형엔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썼던 의대 교수 4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최고위직이었던 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먼저 딸의 구술고사에서 20점 만점을 줬던 교수 3명 가운데 2명은 정 후보자의 위암 관련 논문 공저자였습니다. 이 중 정 후보와 7편의 논문을 쓴 A 교수는 2018년 아들의 서류 심사에서도 30점 만점에 최고점인 29점을 줬습니다. 또 다른 B 교수는 논문은 물론 병원에서 주최하는 암 관련 교양 강좌를 정 후보와 함께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구술고사에서 최고점인 19점을 준 C 교수도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 4편을 함께 쓴 후배 교수였습니다. 논문 1편을 공동 저술한 D 교수는 딸의 면접과 서류 심사에 참여했는데 면접에선 다른 심사위원보다 낮은 27점을 줬지만 서류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중에 가장 높은 점수인 28점을 줬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논문을 같이 쓴 교수 4명이 아들과 딸을 모두 6번 평가했는데 한 번 빼고 심사위원들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정 후보 측은 심사위원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며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정리과라든지 진단했던 연산과학과나 이런 데도 공조가 들어가거든요. 의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공저자 중에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구술고사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 내용이 답변에 맞았는가를 체크하는 정량평가라며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런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가 같냐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때랑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아직 없다며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감쌌던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셨고요.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뭐가 같냐 얘기해봐라. 뭐 조작했습니까? 위조했습니까?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검증을 하라. 입시와 병역 문제에 팩트로 밝혀진 게 있냐며 윤 당선인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당선인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증거를 제시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지금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 제기거든요. 반면 국민의힘 안에선 당 지도부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불공정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무책임한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또 40년지기 후보자에게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기업의 사회이사를 겸직했었는데요. 보통 사회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른바 셀프 허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보수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학생들이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롯데케미칼로부터 6,900여만 원, 2018년에는 4,600여만 원, 모두 1억 2천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대 총장 신분이던 당시 기업의 사회이사를 겸직한 겁니다. 겸직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셀프 허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영리기업의 사회이사를 겸직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이사를 하기 위해 스스로 허가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3월부터는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 GRS의 사회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또 총장 재임 시절 자신이 주주인 회사에 20년간 기숙사를 관리 운영할 권한을 교육부 허가 없이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학 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국회 공청회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도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골프 특기자 학점 특혜 의혹과 회계 부정,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막말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학생 단체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교육을 망친 부패한 행정교육과입니다. 학점 특혜를 자행하고 외대판 정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김 후보자에게 관련 사안들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한 건 한 건 해명하기보다 정리된 자료를 통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새 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을 두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팀의 김민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김인철 후보자뿐 아니라요,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지금 쭉 살펴보면은 예전에 사회이사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짚어볼까요?
네, 사회이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던 기업들에게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발표한 인선을 보면 비서실장까지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과거 사회이사 이력을 가진 사람은 8명이나 됩니다. 20명 중에 8명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S-오일에서 사회이사를 하면서 8천만 원 넘는 보수를 받았고요. 예. 특히 이창양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SK와 LG에서 8억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인수위에서 간사로 위촉된 뒤에도 LG에서 사회이사로 재선임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두산과 SK는 물론 우리에게 먹튀 자본으로 유명한 맥커리 인프라에서도 사회이사를 재직했고요. 네. 그리고 한화진 삼성전자, 정황근 농협, 박보균 신세계까지 사회이사를 하다가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선인의 최측근이죠. 이상민 후보자는 본인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3년 넘게 사회이사를 했는데요. 장남이 지난해 이 회사의 계열사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찬스 하면은 또 정호영 후보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지금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뭐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파장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편입학 의혹은 물론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의사 2명에 병무청 의사까지 합쳐서 모두 3명이 아들에 대해서 척추 협착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재검도 받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병원에서 받은 MRI 자료나 CT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묵묵무답입니다. 또 아들 정 씨가 병무청에 낼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은 게 2015년 10월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전 22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척추 협착 진단을 받으면 뭐 병원에 좀 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간 적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큰 불편이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사급 판정을 받을 정도였던 게 맞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은 자녀 편입이나 병역이나 뭐 불법은 없었다는 게 입장이긴 한데 지금 부실검증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현 정부가 가진 인사 파일까지 이용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만 보더라도 재산 목록만 자세히 살펴봐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이다 보니까 심기 경호를 하느라 검증은 신용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도 당선인 측근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하죠. 이른바 낙마 대상 후보자로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후보자를 꼽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들어오면은 꼼꼼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민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출범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들의 경우에는 통합과 희망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나 인수위 안에서의 내홍만 부각이 되고 정책은 실종됐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출범 첫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건 국민 통합과 일자라는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신구 권력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갈라져 통합보다는 갈등의 의제를 당선인이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 당선인 스스로 강조했던 협치와는 달리 첫 내각에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등 당선인의 친구와 측근을 지명하면서 협치의 대상이라 할 민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철수 위원장 측이 배제되면서 파열음이 났습니다.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는 좀 달랐죠. 그러는 사이 새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묻혀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이나 나이계산법 통일 같은 일부 개별 정책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실보상 등 시급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인수위는 대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국민의 뇌리에 남은 윤석열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고집과 불통만이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남은 기간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한 달 뒤 지지율이나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한 달 뒤 지지율과 비교하면 10에서 20%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서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에 따로따로 뉴스를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첫날이었죠. 그 첫날을 맞아서 저희 뉴스데스크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 한번 내봤습니다. 네, 오늘 마침 신규 확진자 수도 월요일이긴 하지만요. 68일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처럼 곳곳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땠는지 김세영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늘 점심 서울 여의도 식당가. 식당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250석 규모의 식당 테이블을 채워보지 못한 이 식당은 오랜만에 10명 이상의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습니다. 15명 예약이 있더라고. 이제 고생 끝이지 뭐. 마음이 벅찬 거지 솔직히. 오늘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날인가 싶다고. 인원 제한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 오늘. 이제부터는 문 닫는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는 노래방 업주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알바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오늘서부터는 그 영업 시간 제한이 풀어졌으니까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식당가와 유흥가만 활기를 띈 건 아닙니다. 한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을 보기 힘들었던 대학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대학 강의실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2년간의 비대면 강의에 지친 건 교수도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대학 축제 등 잃어버린 대학 생활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다시 재개한다, MT도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어서 이제야 내가 진짜 대학생을 하는구나. 300명 미만으로 묶였던 결혼식과 콘서트, 종교 행사와 집회 시위 인원 제한도 오늘자로 해제됐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는 이번 주까지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렇게 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을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이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해 봤더니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10명 중 3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센터 택배 건품 일을 하다 넉 달 전 계약이 만료된 30대 남성.
더 일하고 싶었지만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더 연장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도 이제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지난해 말 공공기관 청소일이 끝나고 넉 달째 구직 중인 60대 여성. 찾아가는 식당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안 돼버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안 쓰려고 그러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급 만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구직자 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직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정신건강 상태였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죠. 생계가 좀 이거 받아갖고는 안 되니까. 전체의 40%가 우울증 수준. 심지어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사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30대,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체 6.3% 정도는 실제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야 되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팀은 방역적 측면에서의 일상 회복뿐 아니라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겠다,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병력이 얼마 없습니다. 러시아의 막판 공세에 함락 선언만 남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러시아는 여세를 몰아 제2도시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다시 전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폐허가 된 건물 너머로 보이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우크라이나군 2,5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함락됐다며 투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территор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Азовсталь украи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редложено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바로 러시아군은 본격적인 돈바스 지역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No, city still is not fallen. There is still our military forces, our soldiers, so they will fight till the end. 러시아군은 다시 포격 지역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부 하르키우.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에 로켓포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서부도시인 르비우에도 조금 전 러시아군 미사일 폭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수도 키이우 지역에서도 러시아 포격이 다시 시작됐는데 러시아 흑해함대의 지휘함인 모스크바함 침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런 사상자도 없었다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영국 BBC는 러시아 독립 언론을 인용해 모스크바함 침몰로 40여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폰데어라이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급할 것을 유럽 국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애플 TV에서 방영된 뒤 한 달 사이에 세계적인 화제작이 된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해방 후 일본에 남아 차별의 삶을 살아온 제1조선인들의 이야기를 4대에 걸쳐 담았는데 재미소설가 이민진의 원작 소설이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로 먼저 유명세를 탔죠. 저희 취재진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에서 이민진 작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이 문장의 의미,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고향 땅 한 번만 더 밟아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 낯선 세계를 떠돌며 질기게 살아가는 한인 교포 가족의 삶을 그린 드라마 파친코.
작가는 파친코는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home. What is home? And I think that for me, especially as an immigrant, as a person, as an overseas Korean person, I think a lot about like what is home to me. Desire for home and affection. Yeah, and the loss of home. Loss of home. Right? 집을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엔 작가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가 역시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아버지와 함께 7살 어린 나이에 미국 이민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 한국인이란 이유로 괴롭힘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일교포 중학생의 사연이 소설을 쓰게 했습니다. I hate you. Go back to where you belong. And they also said, you smell like kimchi. And I thought, that's impossible. How could other people hate you so much if you were born in that country? And also, they look really similar. And that idea just got into my brain and it wouldn't leave. 소설 초고에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성공지향적인 제일교포 3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만난 자이니치 100여 명의 삶이 소설의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추잡하다고도 했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 억척스러워야 했고 그렇게 살아낸 인생이 자이니치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선자가 됐습니다. 지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Women would raise pigs in their house. They would sometimes make alcohol illegally, get arrested. Their children would collect garbage from the streets. And that's when I really started to understand, oh, it's Sanja who's the main character. Sanja has to be the main character. 수만 개의 사연이 배어 있을 주인공 선자의 삶을 작가는 하지만 위대하다고 추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첫 문장. 선자처럼 평범한, 우리 평범한 인생들에 대한 헌사처럼 들립니다. We have no knowledge of ordinary people throughout the beginning of time. However, all of my research indicates that ordinary people are really resilient and powerful and interesting, and they fight so hard to survive. So that's the reason why I said no matter.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드라마를 본 세계 시청자들은 가면 뒤에 일본을 보았다. 정말 실화냐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 제1조선인들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자이니치라고 불리며 혹독한 가난으로 배를 곪고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삶을 버텨왔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오사카에 많이 터를 잡았고 일본인들이 손대지 않았던 일들만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파친코였습니다. 고현숙 특파원이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1928년 경남 고성 산골에서 태어난 강분도 할머니. 일본으로 징용된 정원자 가족을 따라 16살 때 시모노세키 연락선을 탔습니다. 17살 남편은 7남매의 장남,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는 집안일을 시작으로 막노동을 전전하던 남편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놓고 나서 또 어디서 일하러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런 또랑에 자갈이 막 이렇게 30명 밥하는데 밥을 해주고. 조선인이 모여 살던 오사카에 정착했지만 생계는 막막했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진 세월을 이겨낸 할머니는 서랍장에 고이 간직해온 한복을 꺼내 보입니다. 이말 생각하면 꿈인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배고프고 서럽던 하루하루는 1세대 자이니치의 공통된 기억입니다. 조선 사람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일도 없고 예. 내분지가 있잖아요. 호박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그거만 주시래도 우리 댕겨놨어. 여기에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차별도 견뎌야 했습니다. 공장에 이제 그 모찌가 많이 심으면은 아니 갑에 하이르네. 어떠시라니 소지 사수네. 이거 학교 못 되고 기래니. 그래도 안 주어요. 기구해 놓고나 기대
頭パン殴るんですよ。朝鮮人って。で帰ってくる石投げてね。 조선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인들이 하지 않는 장산일 뿐. 그중 하나가 구슬치기, 파친코였습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시설이 경량하지만은 그때는 조그마한 여러 집이 있어요. 파친코와 함께 당시 자이니치들은 소, 돼지의 내장과 고기를 구워 파는 야끼니쿠 식당을 많이 차렸는데 지금도 이곳 오사카 츠루아시에는 많은 업소들이 성업 중입니다. 야끼니쿠 식당에서 파는 곱창구이, 호르몬은 관서지방 방언으로 호르모노, 즉 내버린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인들이 먹지 않아 버린 내장 부위를 자이니치가 요리로 만든 겁니다. 当時だから捨ててたもんなんですよね。やっぱそういうものしかも手軽に手に入ら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お金なかった。 이런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 남게 된 자이니치는 현재 약 80만 명. 98%가 남한 출신이지만 귀화가 늘면서 한국 국적자는 43만 명. 남과 북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조선족은 2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本名とは別に通名日本っぽい名前ですか。そっちの方を使う人が多かったですね。韓国人でバレるのが嫌やったからっていうか、差別受けるのが嫌やから。 정체성을 지키려고 민족단체도 만들고 학교도 세웠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고국은 별 관심이 없었고 자이니치는 3세에서 4세로 80년이 되도록 대물림된 상처를 보듬은 채 우리 민족의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でも日本人でもない。で韓国に行くと日本人のように扱われますし、ね、韓国人でもないというか、ちょっと中途半端な存在。 오사카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곡 살인의 용의자죠.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포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22층 오피스텔까지 계단으로만 이동을 하면서 숨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긴급 체포한 지 이틀 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체포된 뒤 이틀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은혜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이들은 고층인 22층에 거주하면서도 주로 야간 시간대 비상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CC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수배 초기인 이달 초 지인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은신처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오피스텔 근처에 내려줬다는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은신처 위치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지검은 이들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고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당분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행정일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허위 서류를 냈다면서 입학을 취소했고 조 씨가 여기에 불복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20대 남성, 지난달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남성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도 학대
학대를 당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학대 현장을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이 남성의 집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입니다. 펫숍에서 데려왔다던 고양이의 송곳니 3개가 절단돼 있습니다. 남성을 추적해 붙잡았던 신고자들은 고양이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무지 많이 아프겠죠.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도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밝혀진 고양이 학대 건수만 18에서 19건에 달하는데 경찰은 남성이 이 가운데 6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00명이 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절반가량이고 구속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뒤 신고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들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연락했던 SNS 계정을 통해 잔인한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한 신고자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언제든지 절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어디 숨었다가 진짜 뭔 짓을 할지 무서워 사실은. 이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도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에서 텐트를 치고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새 도박을 벌인 뒤에 날마다 이산 저산 텐트를 옮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 대형 텐트 아래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이내 도박판이 시작됩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놓인 돈을 수거하고 다른 남성이 돈을 세어 던져주자 도박 참가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0.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 이모들. 이른바 산도박 현장입니다. 산에 숨어서 화투 도박판을 벌이는 건데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의 판돈이 오갑니다. 도박판에는 5, 60대 여성을 중심으로 보통 4, 50명이나 모였지만 경찰의 단속은 쉽게 피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도박판 모집 문자입니다. 도박판이 벌어지기 2시간 전에야 집결 장소가 통보되고 승합차로 도박 참가자들을 태워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날마다 집결 장소도 바뀌었는데 적게는 10여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40여 킬로미터씩 옮겨 다녔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 관리해왔던 회원들에게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일시 장소를 통보하고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무안과 영암, 나주 등지에서 밤샘 산도박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산도박장을 개설하고 판돈의 10%를 챙겨간 여성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메일유업 공장. 어젯밤 8시 40분쯤 30대 노동자 최모 씨가 상자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제가 빼냈어요. 출혈은 많이 없었어요. 코랑 입에서만 피나고 있었고 얼굴이 까매졌어요. 공장 밖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를 올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계가 고장난 게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확인하러 기계에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메일유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온 최 씨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습니다. 거기로 굳이 그렇게 들어가실 만한 휘임을 당하실 만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소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팔레트 공급기는 저희가 다 같이 쓰는 거라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장애 처리하고 그래요. 게다가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상 정지 버튼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친 곳에서 원래는 이제 차단이 다 돼 있는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는 공간인데 지난 5일에도 충북 진천의 한 페트병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져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이 공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주에 갑자기 중단이 됐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아예 공사를 멈추는 현장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이란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12,000가구, 작은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섭니다. 공정률 51%.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조합은 2년 전 공사비 5,600억 원을 더 주기로 한 계약이 무효라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은 최근 건축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그게 영향이 저는 가장 큰 영향이다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지금 이제 사업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공사비를 실질적으로는 원하고 있을 거예요.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비는 바라지도 않으니 이미 약속한 5,600억 원이나 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30% 뭐 40%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사실 지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에서 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건설사에서 뭔가 뭐 부당하게 뭐 많은 이익을 취한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손해면 손해지. 건설 현장 자재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철근은 작년 1월 1톤에 7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4만 원으로 40%가 올랐고 레미콘은 작년 1월 세제곱미터에 6만 7천 원이었는데 8만 4천 원으로 25%가 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철근도 톤당 6, 70만 원 정도 하던 것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에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희 수급 자체가 되게 힘든 실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들에게 공사비 20%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는 보통 미리 물가 상승을 예측해 계약하는데 지금의 폭등세는 예측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수주 당시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당장 수요일부터 일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검찰도 끊임없이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김 총장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중국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과 호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인구 70만의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총리의 반발에 차이나타운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3명이 숨지고 건물 56채가 불에 타 재산 피해도 500억 원 가까이 났습니다. You guys, it's political, but this is what it has come to. 시위는 인접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평화유지군을 보내고서야 끝이 났지만 향후엔 중국 군대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현지 중국 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군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 현재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中国和所罗门群岛安全合作的出发点是为了维护人民的生命和财产安全。 이 협정이 중국군의 상시 주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지역 맹주이자 코로나19 중국과는 완전히 각을 세우고 나선 호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utin was aggressive in Europe. We're seeing President Xi being very aggressive in our own region. 중국은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인구가 12만 명에 불과한 키리바시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호주와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인 괌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라면 키리바시에서는 3,000km 떨어진 하와이를 겨눌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에 군사 교두보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황급히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올 시즌 믿기 힘든 성적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38번 38살 노경은 선수인데요. 방출 서름에서 다승 선두를 달리기까지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노경은 선수의 출근길을 송기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올 시즌 3전 3승으로 다승 1위, 평균 자책점도 1.13으로 4위. SSG의 임시 선발 38살 노경은의 성적입니다. 지난해 롯데에서 방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입단 테스트 끝에 SSG 유니폼을 입고 기적 같은 시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훈련 시작 3시간 전, 나이가 들수록 출근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할 시기가 오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소중해지니까요. 좀 더 야구장에 일찍 가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선수들이랑 좀 더 시간을 어울리고 싶고. 최근 활약에 대해서는 애써 담담했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회가 첫 번째로 나한테 온 거지 내가 이 기회를 받았다고 계속 가는 건 아니다. 한 시즌은 길기 때문에 돌고 돈다. 왜냐, 이거는 전쟁터기 때문에. 목표도 1년 더.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저는 내년 계약입니다. LG의 김진성 선수 있잖아요. 지금 시즌을 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 걱정을 하고 있대요. 저 또한 똑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선발 박종훈과 문승원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불펜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의 역할과 책임에 만족했습니다. 박종훈 선수하고 문승원 선수가 뒤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해요. 어린 애들이 이제 좀 빨리 커져야지 팀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적극 도와주는 추세거든요. 마운드에서는 든든한 맏형이지만 라커룸에서는 동네 형 같은 분위기 메이커. 랜더스 미래 10연승의 주인공 흥이 많은 우리 흥년 선수. 퍼펙트 포수 여기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년에도 계약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프로 20년차 노경은의 현재는 눈이 부시게 화려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어제 K리그에선 공식 기록상 전반 0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 22초 만에 골이 터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빠른 골들도 있었을까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골키퍼가 멀리 걷어낸 공을 최준이 절묘하게 잡아낸 뒤 내줬고 킥오프 22초 만에 안병준의 골로 이어집니다. K리그2 통산 최단 시간 2위 기록입니다. K리그2 1위는 지난해 안양 심동훈이 이랜드전에서 기록한
17초 골입니다. K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면 최단 기록은 11초. 지난 2007년 인천 방승환의 과감한 골이 아직까지 최단 기록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는 이름값만큼이나 더 빠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3년 전 쉐인롱의 7.69초,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레앙이 6.2초 골로 유럽 5대 리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제무대 기록도 인상적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선 네이마르가 올림픽 최단 기록인 15초 만에 골을 터뜨렸지만 아파서 세리머니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월드컵에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인 한일 월드컵 3, 4위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터키를 상대로 3위전에서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작하자마자 10초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비공식 최단 시간 자책골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17세 이하 경기에선 공격팀이 공 한 번 잡지 않고도 백패스만 돌리던 수비의 어이없는 실수로 13초 만에 득점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최단 시간 1위는 어떤 골일까? 골마다 논란은 있지만 기록은 2초대. 경기 중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의 케이타와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압도적인 득표로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변덕을 자주 부리는 게 봄 날씨라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기온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이렇게 비 소식이 뜨바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절기상 고구인 수요일에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이들 지역의 일평균 농도는 온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충북은 오전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인천대교나 서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바다 안개도 짙어지겠는데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고요.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도 계속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8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